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의 송상은입니다. 우리 아동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종입니다. 때문에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11세 미만의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집 앞에 놀이터를 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또 보호자와 함께 가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종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실종 아동은 물론이고 이 실종 가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실종 아동은 물론이고 이 가족 문제에 대한 고민들 함께 한번 깊이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김진 소장님. 경찰청 장기실종 추적전담 출신이신 이건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소장님, 오늘 반가운 소식 하나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네,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제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실종 아동에게 고지되어 왔던 입영 통지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기억이 납니다. 전에 3회에 나오셨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김호 김호 군, 예, 실종된 김호 군의 아버지께서 이제 강하게 또 어필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된 내용 저희가 우선 잠시 화면 통해서 보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아이니까 예. 국방 의무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국방부에서는 통지서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신체 검사라고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렇게 실종, 장기 실종 됐다고 신고가 가 있어도 이렇게 통지서가 나오나요? 예, 그게 나옵니다. 부모님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호적적으로 이제 그 실종 판결을 내리거든요. 네. 그걸 판결문을 통해서 병역 문제 해결이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어떤 그 호적으로 아예 그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잖아요. 말소와 동시에 이제 호적상 네. 그 법적으로 권리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네. 결국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을 받으면은 그거 자체가 불합리한 거지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 가지고 죽었다고 딱 판결이 어디서 저게 나왔으면은 마음이라도 포기하고 사는데 어디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 자체 그 뿌리를 갖다가 내 스스로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법이죠, 사실은. 네, 화면을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실종된 아이가 남자인 경우에 이렇게 군대 갈 나이가 됐을 때 받는 이 병역 통지서 때문에 부모님들의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개선이 된다는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실종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었지만 사실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번에 병무청에서 개선하기로 결정을 해서 네네. 이제 18세 미만 실종 아동의 경우에 남자아이의 경우에 20살이 되어도 입영 통지서를 더 이상 고지하지 않기로 네. 결정을 했고 관련된 법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식을 또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전하기에도 좀 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여서 진작에 좀 해결을 해주셨어야 할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가 이제라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그나마 좀 우리 고통받는 부모님들께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부모님들이 겪으셨을 아픔들을 좀 고려를 해서 네. 이미 이제 병무청에서 경찰에 등록된 실종 아동의 명단을 다 건네받았다고 하고요. 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동안 뭐 이런 일 때문에 벌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기가 된 문제가 또 빨리 해결이 돼서 지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아직 시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이제 시행이 돼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 좀 힘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찰 쪽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의 그 지방청에서 이제 성폭력 수사하고 실종 수사를 같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100일 작전으로 올해 11월 21일까지 지방청에 이제 3명에서 5명까지 차출해서 실종만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이 그 계획이 잘 돼서 계속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이 경찰 쪽의 수사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번에 비록 100일간이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경찰에서 수사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원래 그 실종 사건은 그 뭐랄까 현장 이제 사건을 접하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건이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어디를 먼저 수사를 해야 될 거냐 이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 특별히 전담팀이 구성됨으로써 이제 그 실종 사건은 한 지역에만 실종 사건이 났지만 전국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 공유 문제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수사 자료를 올려놓고 공유하고 무연고자 자료까지 공유한다면 많은 그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에서 또 경찰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만큼 또 그에 따른 좋은 결과들이 많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좋은 소식이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또 이제 실종 아동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혹은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 보시고 혹시 내가 아는 아이다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내가 기억나는 점들이 있다 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가 오늘 함께 찾아야 할 아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주의 깊게 한번 살펴주시죠. 우정선. 2004년 9월에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5살로 현재 18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실종됐습니다. 김대현. 2003년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3살, 현재 17살입니다. 김유섭. 2003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7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정유리. 1991년 8월 안산시 원곡성당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11살로 현재 38살이 됐습니다. 모영광. 2003년 10월 10일 실종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성불사. 당시 모영광 군의 나이는 3살로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동을 주목해 주십시오. 1998년 1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19살로 올해 나이 40살이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홍범석 군을 찾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실종아동 홍범석 군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어머님이신 박남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선 범석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님에게는 좀 아픈 손가락이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걔가 집을 나간 게 때는 98년도 1월 14일이었어요. 그때 네네. 엄청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네 아빠하고 별거가 있을 상태였고요.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 지네 작은아버지 호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가지고 나갔대요, 새벽에. 근데 애가 원래 잠이 없으니까 잘 나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도 안 자고 있었는데 그날 또 이제 나가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있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도 바로 이제 시골에서도 바로 찾고 신고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었고 그 뒤로도 이제 전단지 뿌리고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이제 뭐 어디서 봤다 신고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신고는 많이 들어와서 갈 때마다 헛땅 쳤고요. 이제 뭐 제보 전화도 많이 오긴 오는데 그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주로 많이 와요. 그런 일은 정말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실종 가족 어머님이나 아버님 말 들어보면 돈도 뜯긴 사람도 덜어 있어요. 있기는. 어머니 범석이가 네. 지적 장애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첫 아들이기도 하고 지적 장애도 있고 해서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족들의 걱정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적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냥 이제 3살 때쯤인가 이제 지동생하고는 연년생인데 발육이 애가 좀 늦으니까 그때 내가 첫 애기 때는 몰랐죠. 발육이 늦은데 진의 고모에게도 나이가 별 동갑이거든요. 나이 차이인데 걔는 잘 걷는데 우리 애기는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3살 때요? 예, 말도 좀 느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려서 좀 늦는 애들이 있으니까 좀 늦겠지 하고 생각을 별로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애가 아파서 전주 예수병원을 가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하냐고 했더니 염색체 검사를 해보래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하자고 했더니 거기는 시설이 없고 광주로 가래요. 그냥 염색체 검사만 하고 왔는데 염색체 검사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천성은 아니고 후천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적 장애를 갖게 된 것이 네, 후천적인 갖게 된 게 부분이라고. 후천이라고 그러면서 네. 애를 가졌을 때에 뭐 좀 사건이 있었는지 뭐 놀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애가 좀 일찍 태어났어요. 달을 못 채우고.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범석이가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잘 마치고 이제 마치기 직전에 실종이 됐는데 그렇게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예, 활동하는 데는 지장은 없고 이제 말이 좀 어울해요. 말이 어울하니까 상대방이 좀 듣기가 좀 불편해요. 발음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이제 돈 가지고 계산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못하고 물건을 사고 뭐 거스름돈 받는 거 그런 건 못하고 그리고 좀 멀리 가면 집을 못 찾아 들어오죠. 글씨를 알아야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같이 올 때는 이제 집 근처 오면 이건 집이다라는 건 알기는 아는데 멀리 가면 못 찾아. 지금 어머니께서 저희 이제 대기하고 계실 때만 해도 굉장히 덤덤하셨잖아요. 근데 실종 당시 이야기를 이제 딱 녹화를 시작하니까 눈물이 보이셨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실종 당시 어머니께서 곁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 크셔서 그런 거라 저는 그냥 감히 짐작해 보는데요. 그러면은 범석군의 이제 아버지 쪽에서 우리 어머니의 시댁 쪽에서는 지금 아이를 그 이후에 계속 찾고 있는 네, 상황이신가요? 그쪽에서 찾고는 있는데 이제 네. 그쪽에서 가정생활을 갖다 보니까 내놓고 찾지는 안 하고 그냥 혼자 찾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혼할 때 그 별거 있잖아요. 그때 그 범석이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그 연락을 그때는-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때는 몰랐죠. 그 뒤에 연락을 받았죠. 좀 지나고 나서요. 네, 좀 얼마나 지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한참 뒤에 아시게 됐네요. 범석이도 그럼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는 항상 손을 잡고 다녔어요, 걔를. 예? 지 동생은 손 안 잡고 다녔어도 얘는 항상 잡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별거하고 나서 이제 범석이 잊어버리고 또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손잡고 다니더니 어떻게 손을 놓고 나갔냐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어린 손잡고 다녔던 때가 고사리 갖다 손잡고 다녔을 때가.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갑자기 더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자꾸 이제 나도 나이도 먹어봐 들어가고 내 몸도 자꾸 아파가고 하니까 과연 내가 살아서 얘를 만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전에는 꿈에도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나타나진 않은데 한 번은 엄마 나 힘든데 왜 나 안 찾아? 그런 말 꿈속에서 들리더라고요. 그게 상상으로 들렸는지 어쩌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오죽이나 애가 힘들었나 보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장기 실종 가족들의 부모님께서 특히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살아생전에 우리 아이를 볼 수 있을까 이 말씀 하실 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찾아드리고 싶고 또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홍범석 군 찾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실종이 됐고요. 당시 나이 19살이고요. 지금 만 나이로는 39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범석 군의 실종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홍범석 군이 실종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 유난히 발달이 늦었던 아이. 하지만 엄마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늦을 뿐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범석이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아픈 손가락이 된 아들 범석입니다. 그래도 일반 학교를 다니며 아이들과 어울렸던 범석이. 학업을 뒤따라가지 못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까지 진학해 학교를 다녔던 범석입니다. 범석이가 실종되던 해 1월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범석이와 동생을 아빠와 범석이 친할머니가 돌보고 있던 상황. 그런데 1월 몹시도 추웠던 겨울 어느 날 밤 범석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문을 열어본 방 안에 범석이가 없었던 겁니다. 새벽녘에 밖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범석이. 범석이가 나간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었던 범석이. 그때까지만 해도 곧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이후 범석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홍범석 군이 실종되던 날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어머니 우선 스스로 집을 나간 그런 정황이 보이네요. 네네. 네,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알고 계셨던 거죠? 그쵸, 나중에 알았죠. 이게 뭐 네. 지가 집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없이 아마 나갔을 거예요, 걔는. 그래요.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함께 살 때 예. 어떤 뭐 갈등이나 어떤 문제 그런 같은 건 없었고요. 지네 아빠도 애들은 극진하게 사랑해요. 좋아하고. 걔밖에 모르죠. 걔가 더더구나 장애가 있고 내가 없는 상태니까. 그래요. 극진하게. 걔가 뭐 사랑을 안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컸어요. 클 때부터도 어려서부터. 예. 이게 지 동생은 두째고 얘가 첫째였지만 사랑도 첫째로 많이 받았죠. 그래요. 이게 지 동생은 항상 양보하는 편이죠. 형한테, 범석이한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컸죠, 얘가. 그래서 집에 어려서. 평소에 어떤 불만이 있어서 스스로 나간 그런 그런- 이유는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거는 생각이시고 네, 그런 건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이런 일들을 접하면 경찰에 언제 신고됐는지 또 신고돼서 바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거든요. 실종되고 지네 아빠가 바로 신고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사도 그럼 이렇게 이루어졌었나요, 적극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신고는 바로 했고 이제 지네 아빠가 이제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식 듣고 저는 또 저대로 또 찾으러 돌아다녔고요. 그래요. 그때 이제 바로 전단지 만들어서 지방 그 당시에는 협조가 없었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봉투 하나하나 다 편지를 해가지고 각 경찰서마다 다 붙였어요, 시설이랑. 98년도에는 몇 번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다 보냈어요. 실종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고 그럴 그래요. 때는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더 실종이 많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 90년대가 그래가지고 지동생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걔가 지동생이 99년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2000년도 좀 못 돼서 그래갖고 지동생하고 그때 목포 쪽으로 제가 찾으러 갔었어요. 걔 동생하고 둘이 찾으러 갔는데 그때 신안으로 가가지고 그때 바다 그 섬 있잖아요. 그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목포 그 경찰서 그 파주소라고 그러죠. 바닷가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으라고. 자기네들이 수색해본다고. 혹시 수색하고 연락해서. 그 범석이가 실종됐을 당시 어머니는 같이 계시지 않았었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동생, 할머니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돈을 가지고 나간 것도 이전에도 그렇게 집을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갔었는지 아니, 이런 그죠. 실종 상황에 대한 얘기를 혹시 좀 들은 내용 아니 있으신지? 그 전에는 돈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지나간 택시나 버스나 있으면 시골에 이제 버스 손들고 타잖아요. 그냥 손들고 그냥 태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타고 전주까지 쫓아온 차가 전주가 종점이니까 전주까지 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갖고 한 번 전주역에서 있었는데 3일 만인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주역을 배회하는데 이제 동네 사람이 보고 얘기를 해줘갖고 지네 아빠가 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지 뭐 지가 생각이 있어 나가야 되겠다, 돈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건 생각을 못 하죠. 그 이런 것은. 동생으로부터 이제 그런 내용에 그 대해서 얘기만 듣지는 들었죠. 네. 못하셨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범석군이 이제 장애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또 착안을 해서 수사의 방향이 좀 다르게 이제 주목해봐야 될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우리 지적장애인 실종에 대해서 꽤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범석이처럼 그 지적장애인 실종이 꽤 늘고 있거든요. 그 14년도에 7,700건 신고가, 15년도에 8,300건, 작년에 8,742건인데요. 걱정하는 건 이게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만 계속 그 미발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14년도에 5명, 15년도에 10명, 작년에는 이제 82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자기의 표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고 성을 또 생년월일도 서로 바꿔가지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죠. 예, 그래서 전산으로는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나쁜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 아동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제보가 조금 들어왔었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었던가요? 그 제보들은? 네, 전혀 아니었었어요. 부천에서도 들어왔거든요. 뭐 거기에서 껌파리 하고 있다고 그때 막 항상 또 뭐 껌파리라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땡거리를 뭐 그런 거.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니었었고요. 또 대전에서는 뭐 어디 걔가 또 음악을 좋아해요. 지네 아빠가 또 그걸 하니까. 뭐 어디 전파소 앞에서 매일매일 춤을 추고 있대요, 걔가. 그래서 갔는데 또 아니었었고요. 그 제보가요. 제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뭐 40년, 50년 된 아이들을 제보로 찾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시설에도 찾고 제보로 또 공장에 갔더니 공장에도 있고. 근데 제보를 하려면 좀 정확하게 제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 그 2년 전에 시장에서 봤다. 이런 제보는 오히려 좀 혼선만 가중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좀 정확하게 어디 지점에서 생활하는 걸 봤다. 또 누구와 같이 지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좀 자세한 제보를 해주고 연결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집을 나간 상태지만 자립적으로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어떠세요? 예, 대부분 지적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혼자 생활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3급 정도 되면 표시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은 가능합니다. 뭐 직장도 다니고 가능하지만 1급, 2급 정도 되면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는 생활하는 게 꽤 어렵거든요. 범석군 같은 경우는 1급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염전이라든지 어떤 보호시설에 있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또 공장이나 농가주택. 근데 제가 좀 그 현장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꽤 많다. 왜냐하면은 14년도에서 15년도에 그 목포 염전 사건이 났거든요. 그 염전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 지적 장애인들이 어떻게 뭐 노예 생활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에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렇게 그 지내는 지적 장애인이 많이 있고 또 이름과 성이 바뀌어서 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제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또 이제 농장 노예로 해서 지적장애 아동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염려들이 더 의심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식 들으실 때마다 너무 가슴이 더 아프죠. 그 가슴이 방송 아프시겠어요. 볼 때마다 하고 네. 지난번에 수색교도 제가 목포하고 고성 쪽에 그쪽으로 전남 쪽으로 갔었을 때 농장을 가봤거든요. 소 키우고 뭐 돼지 키우는 데를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낮에 가서 그런지 보통 뭐 가족끼리 키운다고 그러고 네. 뭐 부자지간에 키우고 그런다고 이제 너무 사람 안 쓴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방송하고 또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사람 못 봤어요. 낮에는 어디다 숨겨두는지 그런 일반 아니면 농가가 아니라 달려가서 좀 일을 하는지. 대규모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데를 좀 가봐야 되나요? 그 네. 방금 말씀하신 네. 거기도 이제 15년도 말에 한번 그 신고받고 갔는데 장애인이 있다고 갔는데 네. 사람이 오면 그분들이 피하더라고요. 아. 교육을 시켜가지고 피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잠복까지 해서 발견했는데 지적장애인 남자하고 지적장애인 여자를 광주에서 데려다가 이들 그 둘 다 이제 감금 형태로 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면 피해라, 도망가라 해서 정말 그 어디에 거주하나 봤더니 그 축사나 뭐 축사의 옆에 네, 그런 뭐 정말 허름한 같은 데 허름한데 거주하기 힘든 그런 데 지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아마 없어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 아동들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위협을 가하고 뭐 예컨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면 복종하고 거기에 정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이제 숨기고 몰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농장이나 또 찾으려는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전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농장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지 않도록 좀 시스템적인 어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공권력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저희는 어쨌든 뭐 들려온 소식들 이렇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다 이제 범석군과 연결돼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더 빨리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실종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범석군 오늘 찾고 있고요. 또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또 범석군을 보셨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또 실종된 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과 현재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는 바로 범석군의 생김새, 얼굴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종 당시 홍범석 군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어서 성인이 된 범석 군의 모습도 저희가 함께 추종한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보실 사진은 이제 실종 당시의 범석 군의 모습인데요. 이때 19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20년이 지난 현재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범석 군의 모습, 어떤 그 외모상의 특징적인 모습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징적인 거는 여기가 한 1cm 정도가 이렇게 한 일자로 흉터가 좀 있어요.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 흉터가 있는데 여기는 머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가 여기 정수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가운데 일단. 여기하고 네. 여기 정수리 여기 예. 앞에 한 1cm 정도가 흉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랫입술이 보시다시피 두툼해요. 여기가 그때 찢어져가지고 두세 번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푹 들어가고 아랫입술이 두툼하고요. 네네. 그리고 얼굴에 손톱 자국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많아요. 어렸을 때 애들들이 꼬집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뒤에가 제비초리가 있어요. 제비초리 아시죠? 이렇게 뼈 쪽에 나온 머리. 그게 좀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틀리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접근한 확실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거군요. 눈에 네. 보이는. 예. 사진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구분이 좀 잘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얼굴의 특징이 네, 예를 그쵸. 들면 눈썹 같은 경우도 산처럼 네. 눈썹이 그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눈썹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신 입술 부분도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이랑 잘 특징이 돼서 보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귀가 보통 이 눈썹하고 우리는 귀가 조금 약간 눈썹하고 약간 올라왔는데 얘는 눈썹 밑에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러네요. 약간 또. 밑으로 예, 있어서 예. 좀 자세히 보시면 금방 표가 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봤을 때. 어릴 때 모습도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네네, 태어날 이것도 때부터 굉장히 그건 큰 특징인 그랬죠. 것 같은데요. 눈 선에서 귀가 더 밑으로 네, 그렇죠. 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딱 뚜렷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뭔가 좀 이렇게 단단함이 있고 약간 체구도 이렇게 듬직한 체구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최근 예. 애소한 편이죠. 아, 외소했었어요? 키가, 좀 애소해요. 그래요. 얼굴만 네, 봤을 얼굴만 때는 봤을 때는 굉장히 듬직한 맞아요. 체격일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체격이 좀 애소해요. 아, 보통 체격은 사람보다. 왜소했고요. 네. 그래요. 범석이가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좋아하는 일은 음악을 좋아해요. 깽가리 같은 거, 그런 걸 잘 쳐요. 어려서부터. 성격도 그럼 굉장히 조금 활달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다 안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낯가리고 그러지는 않고 그냥 뭐 형하고 사람 뭐, 좋아하고,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이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실종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하나 특징적인 모습들 또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우리가 사람을 그냥 딱 무심결에 봤을 땐 전체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웃으면 약간 보조가 들어가요. 웃었을 네. 때요. 웃었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점. 자, 그러면 이제 현재랑 가장 비슷하게 추정된 사진으로 저희가 볼 텐데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제 오른편 쪽이 이제 실종 당시 모습이고요.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성인이 됐을 때로 추정된 모습이 이제 옆에 보이는 사진인데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19세 정도의 나이에서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정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동안인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좀 어리게. 그렇죠. 이 19세의 나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린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이 완전히 된 모습도 아주 이렇게 아저씨 같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앞니빨이 2개가 빠졌기 때문에 앞니가 2개가 부러졌어요. 네네. 이게 집에서 부러진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놀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때려서 부러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얘가 친구들이 때리면 얘는 탁 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맞는 스타일. 성격이 순한 그래서 아이였군요. 그래서 앞니 2개가 예. 아예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 부러졌대요. 그냥 부러졌다고요? 부러졌는데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누가 또 얘를 일시키고 하려면 그것을 방어를 하려면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실종 당시 상황에서는 앞니 2개가 이제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유심히 우리 홍범석 군의 이제 실종 당시 모습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추정된 모습까지 한 번만 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심결에 보시고 기억난 작은 단서 하나도 저에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석 군을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 분들은요,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래에 번호 고지되고 있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예, 끝으로 이제 어머님께 힘이 될 수 있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마음이 참 아들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우시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을 때 자녀들을 찾고 이제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 품으로 안기는 걸 많이 봐왔고 네. 또 그래 왔었고 하니까 건강을 잃지 않고 좀 건강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늘 좀 이렇게 건강을 자꾸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지난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어머님 모습을 뵈면서 혼자 생활하시는데도 굉장히 꿋꿋하게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시면서 또 범석이 찾기 위해 굉장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좋다고 하면 굉장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범석이를 가능한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생활도 하시고 또 범석이 찾는 일도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 처음 뵀을 때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어떤 강인함?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되게 외유 내강형이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니까 저희 마음이 더 아픈데요. 어머니의 이런 마음이 꼭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께 다 전해져서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세요. 혹시 길에 다니다가요, 장애인들 보시면 무서워하고 피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 주시고 우리 범석이 전단지 자세히 보시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거나 혹시 이런 애가 어디에서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님 마지막 한 말씀도 꼭 새겨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범석이 꼭 이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어머님 범석군 꼭 만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꼭 찾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범석아, 감히 너를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구나. 너를 한 번도 보지 않는 세월이 벌써 한 20년이 되어가는데 이 잘못이, 너를 잃어버린 잘못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고 너를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다. 어렸을 때 너희 손잡고 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너를 찾았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너를 언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매일매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단다. 범석아, 지금은 엄마도 이제 몸도 아프고 나이도 먹고 이제는 너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고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날마다 그립단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살아있다가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면서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범석아, 얼마 전에 꿈에는 힘없이 앉아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때 수색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꼭 너만한 사람이 앉아서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인 줄 알고 가까이 갔었는데 너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을 때 내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단다. 하루속에 너를 만날 수 있도록 꿈에서라도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말이라도 전해다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이번 순서는 실종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실종과 관련된 이슈들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과거와 달리 변화된 이 아동 실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 심각하다. 그런 충격을 받았고요. 네. 또 그 범행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저지르기에는 너무 잔인하다. 네.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잡아와서 목에 전선을 감고 또 전리품인 양 사체를 훼손해서 일부를 선물로 주고 그런 부분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우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네. 그 건물의 주변에 CCTV가 어디 있는지 또 엄마 옷을 입고 변장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치밀하게 맞아요. 이루어진 어떤 범행을 보고 네. 앞으로는 정말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어떤 그 범죄자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소년범이 우리 18세 미만인데 네. 이 나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려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면밀히 정말 저희가 따져봤을 때도 완벽한 이제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단순히 실종되거나 그냥 예전에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이유로 유괴된 것 이상의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제가 이제 2002년도부터 실종 수사를 했고요. 네. 14년도에 생각을 아예 바꿨어요. 제가 실종자를 수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 바꾼 계기가 뭐냐면은 네. 그 부천의 미라미 사건, 평택의 원영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실종 사건을 옛날에 아이가 잃어버렸다. 거기에 초점만 맞춰서 우리가 수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 실종 수사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내부 원인을 따지고 외부 원인을 봐야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요즘에 학대라든지 또 내부를 통한 어떤 유괴, 감금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내부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헤친 다음에 외부적인 부분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종 수사를 할 때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만 이제 집중을 했었던 거에 반해서 이제 교수님 생각이 많이 바뀌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14년도부터 분명한 그 실종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이제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연일 보도가 되면서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 초등생의 경우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네. 그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동네로 유명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동네로 이사를 오는 분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최근에는 네. 대낮에도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의 조차 왕래도 볼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주변의 이웃마저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네. 불신의 분위기가 생기게 됐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고 네. 그런 부모님들이 서로 연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활동 같은 것들, 이제 학교 시간에 아이를 픽업하러 간다든지 네. 또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낯선 사람이 있는지 지킨다든지 그런 활동들도 많아졌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학대나 유괴 사례의 경우 친부모 내지는 계모 계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최근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남의 아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좀 같이 지켜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다. 이 네. 모두의 아이를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분위기들이 조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한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런 유괴나 어떤 실종의 위험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결론으로 또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게끔 행동하느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인천총동생의 경우도 사실은 8살, 9살이기 때문에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배운 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유인 상황이 됐을 때 따라간다는 거죠, 네, 낯선 네. 사람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하시면서 그런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컨대 어떤 역할극이나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아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이런 말씀도 주변에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모 방송사에서 저희가 실험을 한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유인을 했을 때 네.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맞아요. 실제로 따라가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네. 하다 보면 충분히 배운 것들이 몸에 체득되지 않아서 이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거의 대부분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정말로 교육 또 그런 연습의 연습, 훈련의 훈련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 전문기관이 정말 전문기관이잖아요. 이곳에서 진행하는 그 안전교육에 대한, 뭐 예방교육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어떤 신청이 좀 더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아동들,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네. 연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사실 1차 보호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신청이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저희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실종을 네. 포함한 여러 안전 상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뭐 어깨가 더 무거워지시고 더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조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요. 이런 전문기관 혹은 뭐 교육기관 통해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실종 예방 교육들이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고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정말 뭐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다고요? 네네. 실종 유괴 예방 교육과 관련된 모든 컨텐츠가 저희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사실은 보육교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아이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네. 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워크북 같은 그런 컨텐츠들 네.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네네.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네네. 홈페이지에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셔서 직접 아이와 함께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역할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집에서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역할극은 정말 한번 좀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인천 초등학생 이 사건만 봐도 그런데
그 역학을 할 때 이제 그 범죄자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는 학생까지 내려서 시켜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작업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동 실종에 관한 문제 오늘 실종 리포트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주변 모든 분들께 좀 좋은 정보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과 또 실종자에 대한 정보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오늘도 기다리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선 2004년 9월에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5살로 현재 18살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실종됐습니다. 김대현 2003년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3살, 현재 17살입니다. 김유섭 2003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나이 만 7살로 현재 21살이 됐습니다. 정유리 1991년 8월 안산시 원곡성당 앞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11살로 현재 38살이 됐습니다. 모영광 2003년 10월 10일 실종 장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성불사. 당시 모영광 군의 나이는 3살로 현재 17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동을 주목해 주십시오. 1998년 1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19살로 올해 나이 40살이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홍범석 군을 찾습니다.